안녕하세요. 현자타임입니다.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사회면 사회문화 정말 치르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너무 신선하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뇌가 가득한 그런 문제풀이 과정이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오르나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출제진들이 굉장히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도 사회문화가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냥 예전에 있던 전형적인 유형들만 계속 나와가지고 점점 뇌절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창의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한다는 점에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1등급 컷은 47점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보니까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결국은 도표 통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전체 난이도가 좌우되는 과목임을 감안하면 도표 통계의 원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표 통계가 딱 처음에 해석을 하고 뚫고 들어가기가 다소 좀 어렵고, 문제들 유형들 중에 해석 자체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좀 시간이 이게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던 것 치고는 도표 통계 원리들은 굉장히 단순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암산으로만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급컷이 좀 높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케이스가 아마 다음 9월 평가원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도표 통계를 쉽게 내면 수능에서는 50점 만점 빼박이거든요. 50점 1등급 컷 빼박이거든요. 절대 이대로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도표 통계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할 거고, 우리는 이번에 나온 이 문제 유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좀 못 봤다고 해서 그냥 지금부터 이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유형, 그리고 앞으로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유형까지 개념들은 당연히 잘 다지고 도표 통계 원리도 열심히 잘 다지는 기반을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이 문제 유형들이 비슷하게 나올 때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문제들을 뼈까지 발라 먹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문제죠. 기억,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 이거 자연현상, 인간의 의도 개입되지 않았고, 환경 친화적 소비를 유도, 이건 사회문화 현상 되겠습니다. 식물의 강합성을 통해 감소된다는 거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탄소 발자국이란 게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란 게 감소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의 원리고, 나무의 수로 환산해서 표시한다는 건 인간이 하는 행동이니까 사회현상 되겠습니다. 자아사 이렇게 되겠네요. 1번,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아니죠. 미안합니다. 달리가 아니라 같은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죠.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정확히는 보편성에 더해서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 자연현상에 비해서 사회현상이 보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표현 어찌됐든 쓸 수는 없겠습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 디귿 자연현상은 리을 사회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쓸 수 있죠. 4번, 리을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사회현상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니은, 리을, 사회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아니죠, 몰가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제시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제시문 양인데요. 하나씩 분석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는 막 그 집단수 이렇게 해가지고 가설 검증하는 문제로 빡세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길게 그냥 글 형태로 적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셔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모집단위, 독립변수니, 종속변수
변수니 사전 검사니 사후 검사니 실험 집단이 통계 집단이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적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갑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다. 일단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간이라는 게 모집단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결과가 되니까 주변인의 영향이 원인이 되고요. 그러면 주변인의 영향이 독립변수, 인간의 행동이 종속변수 되겠네요. 이런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 수집 방법이 뭘까요? 갑은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사에 참여할 대학생 100명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A집단에 60명, B집단에 20명, C집단에 20명을 배정하였다. 일단은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명목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대학생 100명을 모집했다고 돼가지고 지금 이게 표본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무작위로 A집단에 60명, B집단에 20명, C집단에 20명을 배정하였다. 갑은 A집단에게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적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 설문조사는 페이크네요. 방에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무해하니 설문지를 작성하는 척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A집단한테 어떤 연기를 시킨 거네요. 반면 B집단, C집단에게는 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성물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만 하였다. 아직까지는 뭘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후 갑은 격리대방 40개를 마련해서 20개 방 각각에는 A집단 학생 3명과 아까 연기하라고 시킨 A집단 학생 3명과 B집단 학생 1명을 지금 넣어놨고 다른 20개의 방 각각에는 A집단 학생 없이 연기하는 사람 없이 C집단 학생 1명만 들어가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갑은 설문조사 시작 후 1분 후 각 방에 연기를 보내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B집단과 C집단의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해.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관찰하려고 하는 거는 B집단이랑 C집단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표본 집단 대학생 100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는 우리가 관찰을 하려고 하는 집단,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집단은 A집단이 아니고 B집단이랑 C집단, 즉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40명의 사람들이 정확히는 표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걸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A집단 학생들한테는 B집단 학생들한테는 지금 A집단 학생들 연기하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더라도 옆에서 하는 연기자들, 그 A집단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B집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A집단 학생이 없는 C집단 학생들 같은 경우 연기가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를 하고 있는 A집단 학생 3명을 넣은 행동 그 자체가 B집단 학생들한테는 어떤 독립변인을 제공해줬다는 뜻이고 이 말은 앞에서 얘기하는 주변인의 영향이라는 어떤 독립변인을 이 친구들한테는 B집단 학생들한테만 적용해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B집단이 실험 집단이구나. 그리고 C집단 같은 경우는 독립변인을 따로 적용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건 실험에 참여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에 둘 다 참여하더라도 독립변인을 개입시키냐 개입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갈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연기가 들어오자 B집단, 실험 집단 같은 경우는 A집단 학생들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곧바로 방을 나갔고 15명 더 많은 숫자들이 다른 학생들을 살피면서 설문지를 계속 작성했다. C집단, B집단 연기자들이랑 같이 있지 않은 이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 연기가 들어오자 15명 다수가 방에서 곧바로 나가고 나머지 5명만 설문지를 계속 작성했다. 갑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겠죠. 정확히는 이 연구에 따른 결론은 주변인의 영향이 실제로 인간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주변인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눈치를 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기억은 사전검사에 해당된다. 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설문조사는 이 연구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설문조사는 그냥 페이크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전검사니 사후검사니 사전검사 사후검사 기억나시죠? 둘 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사전에 그리고 실험을 진행한 후에 둘 다 종속 변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독립 변인을 어떤 개입을 시켜서 실험을 통해서 이 독립 변인이 개입되기 전과 후의 종속 변수의 어떤 수치의 변화 같은 걸 관찰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하는 건데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기억에서 한 거는 그런 종속 변수를 관찰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그냥 페이크이기 때문에 도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전검사에 해당하지 않고요. 니은은 모집단, A집단은 표본 집단이다. 니은 대학생 100명은 모집단이 아니고 인간이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은 정확히 A집단이 아니고 B집단과 C집단에 해당되죠.
요거는 따로 적어둘게요. A 집단이 아니라 B 집단과 C 집단이다 정도는 따로 적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 집단은 니은이 아니라 인가 아니라는 거 정도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디귿은 독립변인, 리을은 종속변인이다. 정확히는 디귿을 보면 B 집단과 C 집단 학생들의 행동, 이건 결과죠. A 집단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려고 하는 거니까 디귿, B 집단과 C 집단 학생들의 행동이 종속변인, 그리고 리을에 해당되는 거 A 집단 학생들이 독립변인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리을이 독립변인, 디귿이 종속변인. 4번 B 집단은 실험 집단, C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반대죠. B 집단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B 집단은 실험 집단, C 집단은 통제 집단. B 집단에는 A 집단이라는 연기자를 투입해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때 독립변인을 개입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가한 거고, C 집단 같은 경우는 따로 사람들을 넣지 않아서 그냥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접하게 만든 거니까 통제 집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독립변수가 개입되지 않았다. 5번 갑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다? 자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갑은 정당하게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여기서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거는 실제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중간에 A 집단이나 뭐 B 집단이나 C 집단 학생들한테 막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나가게 했다든지, 혹은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뭐 가만히 있게 했다든지, 혹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간 데이터를 바꿔버린다든지, 엑셀표에서 숫자 자체를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건데 따로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5번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3번 문제는 문화냈어요. A에서 C는 각각 주류 하위문화, 반문화라고 하는데 미국의 AP 문화는 반문화이자 하위문화의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A랑 C가 각각 반문화나 하위문화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A랑 C에 해당되지 않는 B가 주류문화, 그리고 A랑 C가 각각 반문화 아니면 하위문화 되겠습니다. 모든 A는 C에 해당된다. 모든 반문화가 하위문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반문화, C가 하위문화가 되겠네요. 반면에 모든 하위문화는 반문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번 타 지역에서도 즐기는 특정 지역의 음식은 반문화에 해당된다. 아니죠. 하위문화에 해당됩니다. 2번 반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이다. 반대가 돼야 되죠. B랑 A가 반대가 되면 맞습니다. 주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것이다.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않죠. 이것도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위 문화가 오히려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죠.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주류 문화는 그냥 문화들을 다 더한 거의 총합이 아닙니다. 절대로. 5번 가에는 C는 사회 변화에 따라 B가 되기도 합니다. 하위 문화는 상황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반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반문화가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4번 일탈이론이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거 작년 9월에 낙인이론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가를 적용한 분류에 따르면 정상 집단과의 교류, 일탈 집단과의 교류, 이런 것들,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화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가는 차교론이겠네요. 그리고 나를 적용한 분류,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 문화적 목표 달성, 이런 얘기하는 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문화적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분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 가에 따르면 B집단보다 A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B집단은 일탈 집단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 친구들이고 A집단은 정상 집단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인데 당연히 B집단이 더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위치를 바꿔줘야 맞겠습니다. 2번 나에 따르면 C집단보다 D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C집단은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를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D집단은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접근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C에 비해서 D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문화와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일어나서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차교로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중시한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중시하는 건 뭡니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죠. 나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그거는 낙인 이론이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 나는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게 맞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따로 상호작용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 2번. 5번도 뭐 무난했죠.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산업사회랑 정보사회, 농업사회는 따로 나오진 않았고요. A는 B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다. 탈관료제 조직이 주를 이루는 A가 정보사회가 되겠고 B가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A는 B에 비해 1번부터 그냥 풀어볼게요.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죠.
높죠.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 즉 인터넷의 정보 전달 비중이 낮은 게 맞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정보화 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산업사회가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래서 틀렸고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가해는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이 들어갈 수 있다. 가해 A는 정보화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이 크지 않고 적죠. 그러니까 틀렸고. 5번 나에는 산업 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6번 문제 보죠.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은 각국과 을국에서 발생한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1차 문화 변동 시기에는 내재적 변동만 있었고 2차 문화 변동 시기엔 각국과 얼국의 문화 접변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1차 변동 시기에는 내재적 요인만 발생했을 거고 여기 있는 변동 요인도 내재적 요인이겠구나. 그리고 2차 변동에는 문화 접변만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건 전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하라는 각각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 다는 각각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거래요. 그러면 가와 나는 각각 발견 아니면 발명인데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가는 발명일 거고 그리고 나는 발견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문화 변동은 전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자극 전파랑 직접 전파 중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건 뭘까요? 역시 자극 전파가 해당되겠죠. 자극 전파는 다른 문화에서 영향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한 거이기 때문에 창조한 것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직접 전파는 그냥 문화가 외부에서 직접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딱히 문화가 창조되는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A는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의미하며 이외의 다른 문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된 문화 변동 이외에 다른 문화 변동은 없었으며 문화 요소에 소멸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변동 전에 각국에서 A가 있었다가 1차 문화 변동으로 C가 추가됐다고 해서 A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2차 문화 변동에서 E가 추가됐다고 해서 A나 C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변동 이후에는 A, C, E가 각국에 있게 된 거고 2차 변동 이후에 을국에는 B, D, A, C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번부터 풀어보면 가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서 1번 틀렸고 2번 나는 라와 달리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한다. 발견은 직접 전파와 달리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나 달리가 아니라 같이라고 고쳐줘야죠. 모든 문화 변동의 요인은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3번 2차 문화 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을국에서 2차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A, C가 새롭게 나타났는데 직접 전파를 통해서 갑국에서 넘어온 것 같죠? 원래 갑국에 있었던 문화 요소니까 이 문화 요소가 넘어왔다고 B, D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 병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B, D, A, C가 공존하는 거죠. 4번 을국은 매개체를 통해 각국의 문화 요소를 전달받았다. 을국이 직접 전파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지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받으면 간접 전파라고 적혀 있어야죠. 5번 2차 문화 변동 결과 각국과 을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화 요소는 3개이다. 각국에는 A, C, E가 있고 을국에는 B, D, A, C가 있습니다. 그럼 겹치는 거 A, C예요. 그러면은 겹치는 문화 요소 공통으로 존재하는 건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 그림은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 A, B와 자발적 결사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단 A와 B는 각각 비공식 조직과 이익사회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사회 조직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봤을 거고요. 그러면 이익사회라는 거대한 어떤 개념 안에 자발적 결사체랑 공식 조직이 있는데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다 정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그리신다면 제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발적 결사체의 상위 개념은 이익사회입니다. 그렇죠? 비공식 조직이랑 이익사회 둘 중에 고르면 자발적 결사체 안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번 A. 이익사회는 비공식적 제재가 지배적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익사회는 1차 집단도 있고 2차 집단도 있으니까 1차 집단이라면 비공식적 제재를 하겠지만 2차 집단이라면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통제 제재를 하겠죠. 2번 B. 비공식 조직은 형식적이고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죠. 비공식 조직은 1차 집단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목적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이겠죠. 3번 이익사회는 자발적 결사체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자발적 결사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죠. 자발적 결사체가 달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4번 이익사회는 비공식 조직과 달리 선택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비공식 조직도 이익사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5번 A의 사례로는 학교를 이익사회의 사례로는 학교. 이익사회 사례 학교 맞죠? 학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니까 비공식 조직의 사례로 사례 동호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집단 관련해서 문제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꼭 2단원으로 돌아가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의 유형, 자발적 회사체, 비공식 조직, 자발적 회사체의 3가지 종류, 이익집단, 시민단체, 친목집단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홈코노미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거 아래에 있는 것들 읽으면서 같이 보죠. 기억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된다는 거에는 문화의 축적성이 부각되어 있다. 문화의 축적성은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면서 문화가 풍부해지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세대 간의 전승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틀렸죠? 2번 니은과 디귿에서의 문화는 모두 좁은 의미로 사용됐다. 홈코노미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건데 이게 좁은 의미의 문화인가요? 홈코노미 문화가 위대하고 문명에 가깝고 되게 이성적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홈코노미 문화만 문화라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생활 방식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집을 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그런 총체적인 생활 양식을 이걸 가지고 고급이니 저급이니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홈코노미란 단어 자체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봐야 될 거고요. 디귿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니고 어떤 생활만 문화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뮤지컬을 본다든지 이런 것만 고급진 것만 문화생활이라고 보는 그런 단어의 뜻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디귿은 좁은 의미가 맞습니다. 어쨌든 틀렸다는 거. 3번 리을은 문화의 총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집이랑 관련된 문화만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들이 경제적인 문화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화의 총체성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문화의 변동이 이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총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4번 미음은 동영상 전송 기술인데 미음은 비물질 문화가 아니라 물질 문화죠. 그렇죠? 기술도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 문화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기술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5번 비읍은 문화 지체 현상에 해당된다. 많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게 어떻게 문화 지체 현상입니까? 문화 지체 현상은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비물질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9번 문제 상당히 좀 재밌으면서도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문제인데 사실은 뜯어보면은 일단 해석을 하고 나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문제 유형 자체가 되게 특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해가지고 틀렸을 수는 있겠다고 저도 시험을 풀면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도 아주 빠르게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이해를 한 내용은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표에 비해서 약간 모양도 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를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능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원 출제진분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최대한 좀 다양하게 내보자, 최대한 창의적으로 내보자라고 발악하는 흔적이 약간 엿보여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각국과 얼국의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본인의 계층과 본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계층을 전수조사한 것이다. 뻔하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계층은 쌍중하로 구성되고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그냥 한 부부의 한 자녀 이렇게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냥 원래 계층이동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고 넘어가면 되죠. 음영 부분 면적의 크기는 사람 수에 비례하며 각 네모의 면적은 동일하다. 그냥 이 음영 하나당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칸 전체가 9명인데 그 중에 4명이 해당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 하나하나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해석만 해보면 돼요. 이 표에 현혹 당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상승 이동이 나타난 칸이 어떤 건지만 체크를 해보자고요. 상승 이동이 나타난 칸은 이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잘 찾아보면 되죠. 자녀 세대가 상층인데 부모 세대가 하층이면 이거 하강한 거니까 이건 해당 안 되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층인데 자녀 세대가 상층이 됐다는 거는 지금 상승 이동을 한 게 맞죠.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자녀 세대가 상층, 부모 세대는 굉장히 못 살았는데 자녀 세대가 부자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칸에 해당되는 애들은 상승 이동을 한 게 맞습니다. 부모 세대가 중층이면서 자녀 세대가 상층인 경우도 상승 이동을 한 거고요. 부모 세대가 하층이면서 자녀 세대가 중층인 친구들도 상승 이동을 한 게 맞습니다. 반면에 부모 세대가 상층인데 자녀 세대가 중층이 된 건 하강 이동이고 부모 세대가 상층인데 자녀 세대가 하층인 것도 부모 세대가 중층인데 자녀 세대가 하층인 것도 다 하강 이동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그냥 계층을 세습한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두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인식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갑국에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을국에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달리가 아니라 같이로 바꿔야 된다는 거. 다음, 을국은 갑국과 달리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다. 을국에 보면은 하강 이동을 한 친구들이 분명히 보이죠. 여기 6명, 여기 3명이 있고, 갑국에도 하강 이동을 한 친구들이 2명, 여기 4명, 여기 6명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강 이동을 한 세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X라고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갑국의 자녀 세대에 보면은 여기 총 4개의 음영이 칠해져 있고, 오케이. 자녀 세대 상층은 4. 그리고 자녀 세대 중층 같은 경우에는 2, 그리고 여기 꽉 차 있으니까 9개 해가지고 총 13. 그리고 하층 같은 경우에는 4, 6,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14 이렇게 되면은 자녀 세대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죠? 갑국의 자녀 세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습니다.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을국도 세보면 되죠? 상층 지금 다 세보면 5, 6이니까 6. 중층 같은 경우는 6에 7이니까 7. 하층 같은 경우에는 3, 6에 12 하면은 12입니다. 그러면 6, 7, 11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네요. 을국의 자녀 세대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아니라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서 틀렸다. 4번,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부모 세대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부모 세대 하층 갑국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4, 6. 중층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거 셀 필요 있나요? 실제로 세보면은 6, 9, 15하고 14 해가지고 총 19개가 되겠지만 셀 필요도 없이 중층이 확실히 상층이나 하층보다 많으니까 이거는 모래시계형 맞겠죠. 다이아몬드형 맞겠죠. 을국 같은 경우는 굳이 셀 필요 있나요? 솔직히 여기 중층 딱 봐도 다른 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부모 세대 중층이 압도적으로 부모 세대 하층이나 상층보다 음영이 칠해진 부분이 많잖아요. 하층이랑 상층은 4개밖에 안 되는 병에 중층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둘 다 갑국 을국 모두 부모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 계층으로 나타난다고 4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해석을 하는 과정까지가 좀 어렵고 유형 자체가 좀 새롭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유형에 많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뚫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었다는 거. 5번,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의 계층을 대물림 받은 자녀는 하층에서 가장 많다. 대물림 이렇게 가운데 대각선으로 그어진 게 대물림한 계층들인데 하층에서 가장 많은 거 맞나요? 갑국 지금 하층보다 중층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중층에 지금 꽉 차 있죠. 9명이나 있잖아요. 여기는 4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상층에서 상층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층이 3, 중층이 지금 7, 상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층이 아니라 갑국이랑 을국 둘 다 중층에서 부모의 계층을 대물림 받은 자녀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틀렸다는 거. 4번이 정답이죠.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갑국의 A기업에서 시행한, 잠시만요. 각국의 A기업에서 시행한 성차별 개선 조치의 효과, 그러니까 성차별이랑 관련된 문제는 일단 알 수 있네요. 성차별이랑 관련된 도표 통계 문제겠구나.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조치 시행 후에도 가하라는 사실은 여전히 A기업 내 성차별이라는 게 있음을 보여준다.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도 시행한 후에도 성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표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월 평균 임금이 조치 시행 전 후로 남성 여성이 구분되어 있고요. 신입사원 중 남녀 비율이 남성 여성으로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후에 임원 중 남녀 비율도 %로 구분되어 있고요. 기억부터 보죠.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후 남녀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60% 감소하였다. 월 평균 임금 격차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랑 여자의 조치 시행 전에 월 평균 임금 격차는 3,000이랑 500 하면 얼마입니까? 500이었죠? 3,000이랑 2,500의 차이는 500, 월 평균 임금 격차가 500이었는데 이게 조치가 시행 후에 남자 3,300, 여자 3,000으로 300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몇 퍼센트 감소한 거예요? 20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감소를 한 거니까 정확히는 40% 감소한 게 됩니다. 60%가 아니라 40% 감소했다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죠. 60%로 감소했다 그러면 500에서 60%인 300으로 감소한 게 맞으니까 로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면 이거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40%만큼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00만큼 감소했으니까 500에 40% 200만큼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기억은. 니은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후 신입사원 수가 같다면 신입사원 수가 그냥 같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 아무 의미의 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조치 시행 전이나 후에나 신입사원 수는 100명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자가 40명에서 60명으로 는 거예요. 여자 신입사원 수는 조치 시행 후에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증가한 거죠? 50%. 정확히 20명만큼 늘어난 거니까 40에 50%만큼 증가한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의 비는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에 얼마예요? 임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행 요거 봐야겠습니다. 75%대 25%면 3대 1 맞잖아요. 그리고 60%대 40%면 3대 2 맞지 않습니까? 그럼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의 비는 3대 1에서 3대 2로 변화했다. 맞는 표현이죠. 정답 니은 디귿입니다. 리을만 금방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가에는 남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0% 높다가 들어갈 수 있나요? 체크해보면 되죠. 여기 이 말풍선 안에 보면은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조치 시행 후에도 가라는 사실은 여전히 A 기업 내 성차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라는 사실이 조치 시행 후에 남아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조치 시행 후에 실제로 남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0% 넘은지를 체크해보면 되겠죠? 조치 시행 후에 남성 평균 임금은 3,300이고 여성 평균 임금은 3,000입니다. 그러면은 10% 높은 거죠. 3,000에 비해서 10% 높은 게 3,300이지. 어떻게 3,300이 3,000보다 남성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30% 높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남성 신입사원이 3,900이면 이제 30%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3,300이면 10%밖에 높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3번. 11번 갑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과제에 대해 교사가 평가했습니다. A조 과제에 대해서는 A조는 에고 서핑으로 의미를 찾아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제목만 보면 정확히 뭐가 주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러니까 이 글을 다 읽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효율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경우에 좀 애매하네? 대체 뭐가 주제인 거지? 이 문제의 주제가 뭐지? 어떤 개념이 나오지? 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바로 선지로 내려가 봅니다. 4번이랑 5번에 보면은요. 뭐 개념의 조약적 정의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니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니 방법론적 이원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얘기했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체크를 해보면 A조 과제랑 관련해서는 가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B조에는 따로 가설은 없고 심층 인터뷰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A조 과제는 양적 연구랑 관련이 있고 B조 과제는 질적 연구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 에고 서핑의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뜻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게 개념의 조약적 정의입니다. 개념의 조약적 정의의 뜻은 측정 가능토록 구체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거 이걸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측정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당신은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십니까? 라고 질문으로 물어보나 yes, 아니요 라고 적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사람이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록을 확보한 다음에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뭐 일주일에 몇 번 검색하는지 하루에 몇 번 검색하는지 이런 식으로 확실한 기준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조가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이 기억이라는 건 그냥 뭐랄까 개념을 그냥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정의를 내린 거에 불과하지 이런 건 개념의 조약적 정의라고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의 조약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B고의 에고 서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B조는 보면 질적 연구를 했단 말이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니 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법칙 발견은 양적 연구가 하는 거고요. 3번 A지가 사용한 양적 연구 방법은 B조의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 탐구하기 곤란하다. 이건 맞습니다. 양적 연구가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 탐구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질적 연구에 비해서는 불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객관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거고요. 객관적인 태도라는 거는 나의 편견이나 가치가 개입돼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건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은 원래 객관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항상 요구되는 겁니다. 연구자의 가치 중립은 객관적 태도랑 연결이 돼 있고요. 객관적 태도는 전반적으로 사실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자료를 분석할 때에도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은 정말 데이터를 데이터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강하게 요구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 이론론이죠. 양적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이죠. 위치를 바꿔줘야 맞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카드 게임 문제가 나왔죠. 카드 게임이랑 관련해서 뭐 평소에 나오던 그냥 일반적인 카드 게임의 유형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카드 게임 문제 풀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정보를 재배열해주면 좋겠습니다.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면접법의 공통점을 알아보려고 카드 게임을 하는 거고, 가불병역에 나눠진 6장의 카드에는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고, 모두에 해당되는 카드 3점, 2가지만 해당되면 2점, 1가지만 해당되면 1점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3장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이 받은 카드가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선지를 한번 보면요. 선지에 보면 높은 점수를 받을 학생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어쩌고,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어쩌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카드들에다가 어떤 정보를 적어가지고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카드 1에 어떤 종류의 자료 수집법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카드가 몇 점짜리 카드인지까지도 적어두면은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식으로 재배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1, 1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활용된다. 2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건 문헌연구법이고, 질문지, 참여관찰, 면접법 같은 다른 자료 수집법은 모두 다 1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가 해당되고요. 3점짜리 카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카드 2.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참여관찰법 말고 질문지법이랑 면접법 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고, 면접법은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질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건 이 3가지 중에는 참여관찰법이랑 면접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면 해가지고 2개 되겠네요. 생생한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건 실제성이라는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실제성이 확보되기 유리한 거는 참여관찰법, 즉 하나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양적 자료의 수집에 용이한 거는 우리 아까 봤지만 질문지법이고요. 이거는 1점.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곤란한 거, 글을 못 읽는 분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질문지법밖에 없죠.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은 대화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말 안 해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1점. 이렇게 해서 3, 2, 2, 1, 1, 1 이런 식으로 카드가 배치가 되고 각각 해당되는 자료 수집법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선지를 한번 보죠. 이제 보면 됩니다. 저는 카드 1, 2, 3을 뽑았습니다. 1, 2, 3이면 몇 점이죠? 7점이죠. 3점, 2점, 2점 해가지고. 을은 카드 3, 4, 6을 뽑았습니다. 3, 4, 6 뽑았으면 2점, 1점, 1점 해가지고 4점짜리고, 병은 카드 1, 2, 5, 3점, 2점, 1점 해가지고 6점을 받았겠네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학생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병갑이 아니라 갑이 병보다 더 높기 때문에 7점이고 6점이기 때문에 위치만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지만 일단 틀렸죠. 2번. 갑이 뽑은 카드 중에는 3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한 장 있다. 갑은 1, 2, 3 뽑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 3번. 을이 뽑은 카드 중에는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없다. 을이 뽑은 거 카드 3, 4, 6인데 3, 4, 6 중에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없다고요? 여기 있네요. 카드 6번. 카드 6에 해당하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틀렸습니다. 병이 뽑은 모든 카드에는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혀있다. 병은 카드 1, 2, 5를 뽑았는데 1, 2, 5에 모두 다 참여관찰법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2랑 5에는 참여관찰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5번. 갑을병은 모두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를 2장 이상씩 뽑았다. 갑 같은 경우에는 1, 2, 3을 뽑았는데 면접법에서 다 면접법이 있어서 맞는데, 을 같은 경우에는 카드 3, 4, 6을 뽑아가지고 3, 4, 6이면은 4랑 6에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2장 이상 뽑은 게 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2번. 13번 볼게요.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 갑은 준비했던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과일 농장에 취업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대충 보면은 대형 할인점, 직원, 남편 이런 거 보고 선지도 대충 흩어보니까 역할과 역할 갈등, 사회화 기간 뭐 이런 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굳이 다 읽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하나 선지랑 대비하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1번 디귿.
대형 할인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2차적 사회화 기관이 맞죠? 1차적 사회화 기관이 가족, 또래 집단, 지역 사회, 뭐 갓도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형 할인점은 주로 성인이 돼가지고 가는 곳이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2차적 사회화 기관.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친구들이 있던데 모든 사회 집단은 다 사회화 기관입니다. 어느 집단에서도 다 사회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사회화 기관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어떤 사회 집단도 사회화 기관이 아닌 것은 없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1차랑 2차로 구분하자면 2차에 해당된다. 성인 이후에 주로 고차원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거.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대형 할인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대형 할인점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맞습니다. 정답 그냥 1번이에요. 2번 미음은 병의 내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다. 미음 보면은 미국 고등학교인데 내 집단이 되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소속 집단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집단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집단 의식이라 하면 뭐 강한 소속감이라든지 일체감이라든지 뭐 애착심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병이 지금 미국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병이 딱히 뭐 내 집단 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집단이라는 것도 약간 어폐가 좀 있고 중거 집단이라는 거는 개인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제시문에서는 뭐 꼭 되고 싶은 뭐 바람하지 않는 뭐 너무나 원하는 꿈꾸는 막 이런 식으로 중거 집단이 표현이 되는데 병이 역시 적응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병에게 이 고등학교는 역시 중거 집단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비읍은 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비읍이 지금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재가 아니죠. 정확히는 병 혼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병이 역할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지만 제재는 항상 사회적인 어떤 벌이라서 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병한테 가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뭐 비난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학교 규정에 따른 퇴학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병이 자기 혼자서 괴로워하는 거는 제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4번 니은은 리을과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니은 보면은 남편이고 이거 성취지위죠. 리을 보면 직원도 성취지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리을과 같이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죠. 같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 즉 성취지위이다라고 고쳐주셔야겠습니다. 5번 시옷은 기업과 달리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옷은 홈스쿨링을 시킬지 안 할지를 두고 갑과 을이 싸우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죠. 역할 갈등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역할이 등장해가지고 그 역할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 내가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기업도 고민하고 있는데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여기에 두 개 이상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으로서의 역할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역할이 두 개 안 나와 있다는 점에서 탈락이고 사실 이 고민이라는 게 뭐 역할이 충돌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을 할지 선택하기 위한 고민이란 거죠. 이런 것들은 역할에 따른 고민이 아니라서 역시 둘 다 역할 갈등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라고 고쳐주면 맞다. 대신에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표는 질문을 통해 사회 변동 이론이면 진화론이랑 순환론 둘 중에 하나겠죠.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yes라고 대답하는 A가 순환론, 그리고 사회가 퇴보할 수 없다, 사회는 항상 발전만 한다라고 보는 게 진화론 되겠습니다. A, 순환론은 단기적 사회 변동보다는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게 맞죠. 와, 벌써 또 1번이 답이 두 개가 나와버리네요. 2번 진화론은 사회 변동의 방향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은 모든 사회가 같은 변동의 과정을 다 똑같이 밟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단선적인 진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단선적 변동 혹은 진화를 설명하는 입장이죠. 3번 A는 B와 달리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다고 한다. 이건 오히려 B의 주장이죠. 진화론의 주장이기 때문에 A의 주장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다. 4번 가에는 일단은 순환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화론이 그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B와 달리라는 표현이 확실하게 틀렸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에는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가? 순환론은 이거 보면 가에 둘 다 ye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순환론이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순환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서 틀렸습니다. 5번
나에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진화론만 yes라고 대답하고 순환론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순환론이 yes라고 대답하고 진화론이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될 선지입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표현은 순환론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5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은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셋 다 적용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고 두 개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중복이 가능한 그런 제도라는 점을 설명을 한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일단은 A, B, C가 각각 뭔지부터 구분을 좀 해보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유형 중 A에서 C는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되겠습니다. C는 A와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상호부조 하면은 사회보험이죠. 보험은 서로를 돕는 거니까. 그리고 A가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씨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이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A, B를 분명히 지금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다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 2%가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 5%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죠. 선지를 보면은 1번 A는 B씨와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공공부조는 사전 예방이 아니죠. 사후 처방입니다. 틀렸죠? 2번 B 사회 서비스는 A씨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사회보험은 나머지와 달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죠. 사회보험이야말로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면 4번과 5번 이제 도표통계 유형인데 사실 1, 2, 3번에서 답을 낼 리가 없죠. 이렇게 열심히 도표를 해놓고 4번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이거는 사실 수학적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풀었을 테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A 공부, B 사서, C 사보 이렇게 생각을 해두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보면은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애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여기 B랑 C의 공통 부분에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 자세히 보면은 이 공공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보세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혜택은 모두 받는 애들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퍼센트를. B랑 C를 동시에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가 지역의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애들이 여기 B랑 C의 공통적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전지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건 이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 혜택은 모두 받지만 여기 교집합에는 속해 있지만 B랑 C에 공공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공공부조는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럼 어느 부분 빼야 되죠? 이 부분을 빼야 되죠. 세 개에 다 적용받는 부분을 빼야 되는데 분명히 앞에서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이 2%라고 지금 얘기해놨죠. 이거 지금 가 지역 얘기하는 거라면 가 지역 전체 중에서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이 50%고 그 중에서 2%가 공공부조의 서비스도 받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B와 C만 적용받는 애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 너무 뻔하죠. 50%에서 그냥 2%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나 지역도 똑같이 B와 C의 중복,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의 중복수의 45%에서 여기는 전체 중복 수혜 가구 비율 3개 다 중복 수혜하는 비율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45에서 5 빼주면은 여기 똑같이 40% 나오네요. 48%랑 40%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큰가요? 가 쪽이 더 크죠.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5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 이것도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중에 모든 3개를 다 적용받는 애들 빼주면은 이제 사회 서비스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나오겠죠. 가 지역은 어떻게 나오나요? 가 지역이 지금 A와 C의 중복 비율이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애들 여기 6%에 해당되는 애들에서 전체 3개 다 중복 수혜 받는 가구의 비율 2%를 빼주면은 4% 될 거고요. 나 지역 같은 경우에도 9% 여기 해당되는 9% 중에서 5% 3개 다 중복 수혜 받는 가구 비율을 빼주면은 똑같이 여기도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4% 해서 사회 서비스 이 가구의 비율은 가나 지역에 모두 같다라는 게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면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막 난이도가 있지는 않죠. 솔직히 그냥 비율을 그냥 빼고 더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후에는 이거랑 관련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랑 관련된 문항들을 조금 더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좀 혼자서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든 문제들을 유튜브 같은 데 좀 올려가지고 해설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론과 명목론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잠시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원자와 사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물이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집합체에 불과하듯이 사회도 개인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사회는 그냥 개인의 총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은 명목론이죠. 반면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부품과 기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계는 개별 부품의 속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사회도 개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건 실제론 되겠습니다. 1번 명목론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죠. 개인은 주체성과 능동성을 갖춘 존재라고 보는 게 명목론. 2번 실제로는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제도의 개혁을 엄청 중시하죠.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요. 3번 명목론은 실제론과 달리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된다고 보죠.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명목론과 달리 사회가 개인 외부에 실제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5번 명목론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속성을 아니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 아니죠. 구속되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빈곤 유형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문제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같이 한번 보죠. 가 생존 및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는 우리 알다시피 절대 빈곤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에 필요한 소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는 건 상대 빈곤이죠. 근데 기억, 절대 빈곤을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선으로 활용한다.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딱 보고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저임금액이 아니죠. 최저생계비죠. 최저임금액은 1시간 일했을 때 8,540원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말고 최저생계비,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선이 최저생계, 이 절대빈곤선이 되는 거라서 절대빈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다소 더러운 문제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니은 절대 빈곤에 속하지 않는 가구도 상대 빈곤에 속할 수 있다. 당연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디귿. 이게 절대 빈곤에 속하지 않는 가구가 상대 빈곤에 속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보다 높을 때일 겁니다. 상대 빈곤 가구가 절대 빈곤 가구보다 많은 경우, 상대 빈곤선이 절대 빈곤선보다 높은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디귿. 나는 가와 달리 상대 빈곤은 절대 빈곤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절대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표현에서 이 원인 앞에 예를 들면 주라는 단어가 붙었다. 주 원인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상대 빈곤은 실제로 상대적 박탈감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주라는 표현이 없고 마치 절대 빈곤이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는 거죠. 리을. 가난부도 우리나라에선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객관적 빈곤에 해당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반대는 주관적인 빈곤이고요.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건데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은 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 X가 아니라 O죠. 정답 4번 니은 리을입니다. 18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다의 관점, 이런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갈상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죠.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질병이라고 부정될 때도 있고 질병이라고 규정되지 않을 때도 있다. 객관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가 중요하다.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상상론의 입장 되겠습니다. 질병은 사회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질병 치료는 일종의 다시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조화와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라고 볼 수 있는 이 입장은 기능론 되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이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전달된다. 사회구조적 모순을 얘기하는 건 갈등론이겠죠. 질병에 걸릴 위험은 사회 계급에 따라서 지배층이냐 피지배층이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이다. 역시 갈등론의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상상론은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미시적 관점이 맞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기능론은 사회구조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이거는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기능론의 입장은 아닙니다.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는 위치가 바뀌어야죠. 기능론이 상상론과 달리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4번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이것도 위치가 바뀌어야겠습니다. 갈등론이 기능론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필연적 속성으로 보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당연히 상상론일 겁니다. 그렇죠? 미시적 관점인데 가와 다의 관점을 구분할 수 있죠. 상상론은 yes라고 할 거고 갈등론은 아니요라고 할 거니까 구분할 수 있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19번 문제도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엄청 어렵진 않은데 충분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위의 내용만 보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일부 조금 읽어보다 보면 무조건 이 내용들의 주제를 완벽하게 알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맨 앞에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주제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읽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이 선지로 미리 내려가서 보면은 사회적 소수자 얘기 나오고 적극적 우대조치 얘기 나오고 처우가 달라진 차별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사회적 소수자랑 적극적 우대조치 이 정도 주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A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거고 B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C는 병국 내 소수민족, D는 전국 내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라서 모두 다 식별이 가능하고 집합적 정체성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약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A는 B와 달리 인간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다룬 작품이다. A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룬 거죠. A는 실제로 선천적 요인, 여성,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걸 다른 거고 B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거니까 이건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니까 1번이 또 정답이 됩니다. 1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2번 B는 C와 달리 구성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 소수자를 다룬 작품이다. 이거는 이게 B가 뭐고 C가 뭐고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표현 자체가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구성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규정되는 게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곳에는 흑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과거로부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거죠. 수가 훨씬 더 적은 백인이 압도적인 지배층으로 군림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애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C는 D와 달리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노인들에 대한 차별과 달리 연령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 이거는 D죠. 오히려 C가 아니라 위치를 바꿔주셔야겠습니다. 4번 D는 A와 달리 적극적 우대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을 다룬 작품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인들에 대해서 무슨 적극적 우대조치를 해서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고 5번 A와 C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를 A랑 C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A, B, C, D 다 그런 건데 B와 D는 해당 사회 주류 집단에 대한 우대 사례 그런 거 없죠. B와 D에 그냥 B와 D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번 문제 인구 부양비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용이 그냥 그대로 나왔죠. 표는 A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2000년에 비해 2020년 A지역의 총인구가 20%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부양인구는 매년 동일하다든지 유소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든지 총인구가 20% 증가했다든지 이런 단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출제자들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원래는 2000년에 막 이 퍼센트가 나오고 2020년에 퍼센트가 나오면 이거를 서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총인구가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사이에 사실 넘사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랑 여기 있는 숫자들을 원래 무턱대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율들을. 근데 총인구의 숫자를 이렇게 딱 정해주는 순간 혹은 부양인구의 숫자를 딱 정해서 부양인구를 100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순간 그리고 이 100이 똑같은 숫자라는 거를 문제에서 알려주는 순간 혹은 노인인구는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2배다 이래가지고 15랑 30으로 딱 연결시켜서 이거랑 이거 두 개는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 알려주는 순간 이 숫자들에 따라서 쭈루룩 나오게 되는 상대적인 비율들도 전부 다 이 연도를 넘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안에서만 비교시키고 2020년 안에서만 비교시키면 문제가 너무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비교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서 표현을 준 거고 그럼 이 단서 표현을 기준으로 이 단서에 등장한 총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총 인구가 20% 증가했다니까 그냥 100으로 잡죠. 2000년에 총 인구는 100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20% 증가했으니까 120이 됐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비율을 쭉쭉쭉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소년 인구가 그냥 2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총인구가 100일 때 2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총인구를 지금 120으로 잡았으니까 120의 20%를 실제로 비교할 만한 숫자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120의 20%면 20%가 아니라 24%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A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60이었답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분의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유소년 인구 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에요. 분수에다가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준다는 거는 분모가 100일 때 분자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2000년에 60이었다는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60명이었구나.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60명이었구나. 이건 상대적인 비죠. 100대 60. 그럼 100대 60이면 몇 대 몇이에요? 조금 더 간소화시키면 5대 3이죠. 그쵸? 아, 그러면은 여기는 비율이 5고 여기는 비율이 3이었구나. 3이 15면 5는 얼마입니까? 25죠. 15를 3으로 나누고 곱하기 5 해주면 25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전체 인구가 100인데 그 중에서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합치면 40입니다. 그쵸? 그럼 부양 인구는 자동으로 60이 나오겠죠. 다음 2020년에도 똑같이 구해볼 수가 있는데 202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었던 치면 노인 인구는 125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5라는 노령화 지수의 숫자는요. 그러면 100대 125라는 거고 그러면 4대 5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24분의 4 하면 6이고 6 곱하기 5 하면은 3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인구가 120이라고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면 54니까 120에서 54 빼주면 66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숫자들을 전부 다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상대적인 비율이 총인구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다른 비율들도 다 비교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2020년에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이다. 2020년에 노인 인구가 30이고 유소년 인구는 23인데 2배 이상 아니죠? 2번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부양 인구는 감소하였다. 부양 인구는 60에서 66으로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게 아니라. 3번 2000년 유소년 부양비와 2020년 노인 부양비는 동일하다. 200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나요? 2000년의 유소년 부양비 한번 구해보죠. 유소년 부양비는 여기 나와 있죠.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입니다. 이거 맨날 보고 하지 말고 외우세요. 그냥 제발 좀 그냥 외워버려. 이런 거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다. 60분의 25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2020년에는 66분의 24겠죠. 60분의 25랑 66분의 24랑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2000년 유소년 부양비가 지금 우리가 구한 60분의 25고 60분의 24 말고 노인 부양비를 구해야죠. 2020년에는. 2020년에 노인 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66분의 24가 아니라 30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 봐도 66분의 30이 이쪽이 조금 더 커요. 정확히 보면은. 요거는 5로 나누면은 이거 6으로 나눠주면은 1분의 5가 되고 여기는 5로 나눠주면은 12분의 5가 되거든요. 이쪽이 더 크고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노인 인구는 10%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10% 증가했나요? 15에서 30이 됐는데 10%가 아니라 100% 증가한 거 아니에요? 100%. 유소년 인구는 5% 감소했다. 유소년 인구 25에서 24가 됐습니다. 25에서 24가 되면 몇 프로 감소한 거예요? 5%가 아니라 4% 감소한 거죠. 25분의 1이 감소를 한 거니까 4%가 감소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고 노년 부양비와 총 부양비는 모두 증가했다. 너무 귀찮아요. 근데 2000년이랑 2022년이랑 유소년 부양비랑 노인 부양비를 다 구해봐야 됩니다. 이어가지고 마무리만 할게요. 카메라 배터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다 구할 수 있죠. 지금 이 기준 가지고 저기 위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적어놓은 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2000년에는 60분의 15, 2020년에는 66분의 30 됩니다. 그리고 총부양비는요, 분자가 노인부양비랑 유소년부양비의 분자를 더한 거기 때문에 유소년부양비, 노인부양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60분의 40, 2020년에는 60분의 54가 되기 때문에 이거 비교해보면은 2000년, 유소년부양비는 2000년에 더 크고 노년부양비랑 총부양비는 2020년에 더 큽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쪽에는 더 감소하고 이쪽에는 더 증가하고. 모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뼈까지 발라먹겠다는 기세로 다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확실하게 다 보시고요. 여기 날아갔었네요. 여기 뒤쪽에 더 비춰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월 평가원 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뼈까지 발라먹겠다는 기세로 하나하나 다 복습하시면서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요. 우리 9월 평가원까지 보고 나서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문제 예상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면서 빡세게 수능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